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부장님, 아직도 명함첩 쓰세요? 리멤버에서는 이름이나 회사만 검색하면 바로 명함을 찾을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 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정말 민족의 새날이 열린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예. 정말 언어가 무용하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아주 시적이네요. 예. 네.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지리산에 있었는데요. 예. 그 자리에 함께한 우리 동네 형들하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 무서운 동네 형들하고 같이. 네. 예. 그야말로 감동적이었고요. 하나같이 환호하고 그 긴 안도의 한숨을 또 내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식민지와 분단, 그리고 전쟁, 그리고 독재의 과정을 거쳐온 한국 사회, 네. 넓게는 한반도 사회, 더 넓게는 동북아시아와 동아시아 사회에 격변을 몰고 올 일대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런 역사적인 대사건을 마뜩찮게 바라보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들의 심리를 분석해 보건대는 자신들의 존립 근거가 무너지는 데 대한 두려움의 표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니, 자기들의 존립 근거가 민족이 화해하고 행복하고 번영하는 거, 이런 걸로 존립 근거를 삼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분단되고 서로 반목하고 그래야만 자기들의 살아갈 기반이 보장된다.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굳이 이렇게 생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오고 또 그게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들을 지켜준 바탕이기도 했죠. 적대적 공존이라는 게 말이죠. 예. 역사의식이나 철학이나 비전을 갖추지 못한 그 세력들의 공포가 저는 여실하게 와닿습니다. 예. 그런 가치의 전환을 꾀하려면은 정말 상상력이 작동해야 될 텐데 그런 상상력이 작동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뒷배를 믿고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해 왔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걸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적대 세력이 사라져버리면은 자신의 존립 근거가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쩌면 대단히 퇴행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퇴행성에서 벗어나서 자기 성찰을 모멘텀으로 해서 정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토양이 그쪽에는 전혀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거기에 저는 뭐 별 기댈 게 없다 생각하고요.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세력들에게는 어떤 각을 세워서 맞대놓고 함께 뭐 논쟁하고 대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그냥 전략적 무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무시. 네. 그리고 이쪽 우리 이 시민들과 민주 세력들이 그리고 평화 세력들이 함께 앞으로 주어진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간다면은 저들은 저절로 소멸해 나갈 줄 압니다. 예. 그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 한국 현대사의 아주 결정적인 하나의 전환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을 준비하셨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늘 궁금하죠. 남북 화해와 평화가 정착되는 그 출발점에서 이번 주에는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다룬 한국문학 작품 몇 편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은 1973년에 발표된 윤은길 선생의 중편소설 장마를 골랐습니다. 한국전쟁의 비극과 화해의 과정을 압축적으로 그린 수작으로 꼽히죠. 교과서에도 여러 곳에 실려 있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1979년에는 유명한 유현목 감독의 작품으로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황정순과 이대근 그리고 강서구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더 훨씬 쉽게 그 의미들을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대근 씨가 나왔으면은 배드신도 있는지 이렇게 묻고 싶은 그 수준 낮은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 이 소설 원작은 배드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근데 이대근 선생이 굉장히 그 뭐랄까요, 역사 의식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변강수에도 나라 권력을 잃어버릴 그 시기에 어떤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걸 듣고, 야, 이 양반 그 생각이 있네라는 그런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어요. 네, 대단한 연기파 배우죠. 저도 좋아합니다. 변강세가는 판소리 6마당 중에서 지금은 대본은 남아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조선 후기 유랑민들의 비애를 다룬 뭐 중요한 작품을 꼽힙니다. 네, 거기에 어떤 성적인 묘사만 집중해서 보니까 또 다른 이면들은 잘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네. 네. 다시 장마로 돌아와서. 네, 어찌됐든 그 황정순, 이대근, 강우석이 주연한 유현목 감독의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이 소설에서는 그 10살 소년의 눈으로, 초등학교 3학년이죠. 예. 10살 소년의 눈으로 전쟁을 고통받는 가족들, 특히 정확히 말하자면 외할머니와 친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줄거리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외가와 친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전쟁통에. 외삼촌은 국군 소위입니다. 국군 소위인데 전사를 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예. 다 이게 빨갱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친할머니의 아들은 그 어린 10살짜리 조카가 보기에 친삼촌은 빨치산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는데 죽었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그게 이 소설의 전체적인 큰 틀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삼촌은 국군 소위로 군대에 갔다가 전쟁통에 전사를 하고 그리고 친삼촌은 빨치산으로 가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친할머니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고조되겠습니까? 그 과정들을 우리 10살 소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핵심은 전쟁의 비극과 화해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이 화해 모습들을 모성의 힘으로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지 그리고 이 갈등들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매듭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이 장마라고 했죠. 장마는 아마도 아주 지루하게 이어지는 전쟁의 고통들, 아주 끈적끈적한
힘겨움들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그 배경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을 펼치면은 첫 단락이 이렇습니다. 밭에서 완두를 걷어들이고 난 바로 그 이튿날부터 시작된 비가 며칠이고 계속해서 내렸다. 비는 분말처럼 몽근 알갱이가 되고 때로는 금방 복국이라도 뚫고 쏟아져 내릴 듯한 두려움의 결정체들이 되어 수시로 변덕을 부리면서 칠흑의 밤을 온통 물걸레처럼 질펀히 적시고 있었다. 이 첫 단락, 짤막한 첫 단락이 전체적인 아주 질펀하고 우울한 그런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군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한 외삼촌과 말치산으로 나간 친삼촌 그 사이에 낀 나가 상당히 고민스럽겠죠. 그 과정을 그리면서 외할머니와 친할머니의 갈등과 화해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외삼촌과 친삼촌이 우리 조카가 보기에는 누가 좋고 누가 싫고 했겠습니까? 외할머니는 자꾸만 오이삼촌이 좋냐 친삼촌이 좋냐라고 묻지만 우리 조카로서는 대답하기가 참 힘들겠죠. 예. 이 소설에서는 두 사람을 외삼촌과 친삼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두 사람의 성격은 아주 대조적이었다. 성격뿐만 아니라 모든 면이 다 그랬다. 삼촌의 부역 행위가 술김에 최주산내 담을 넘는 거와 한 가지 경우로 어떤 외부적 자극이 타고난 맹목성을 부채질하여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들어간 시간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냥 흥청거려본 것이라면 외삼촌의 우익 활동이나 그 후에 장교 후보생 자원은 움직일 수 없는 주의 주장 밑에 치밀한 계산과 검토를 거쳐 이루어진 결과였다. 자주 만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사이가 괜찮은 편이었다. 괜찮지 않고서는 그토록 서슬이 퍼런 인공치하에서 한 달 이상의 피신 생활이란 도저히 불가능했으리라. 붉은 완장을 차는 건 못 배우고 가난하게 큰 자기 같은 사람이나 할 짓이라고 말하면서 삼촌은 3살이나 아래인 외삼촌을 존경하고 대우했다. 배운 사람에 대한 선망의 감정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삼촌은 숨어 지내는 젊은 사돈에 대한 존경심을 이따금 굴속으로 들여보내는 친절과 배려 속에 표시했다. 네, 그러니까 친삼촌과 외삼촌이 한 사람은 국군이고 한 사람은 빨치산이지만은 서로 같은 뿌리에 서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방 공간에 우익 활동을 했던 외삼촌 그리고 전쟁 중에 부역 그러니까 빨치산 활동을 했던 친삼촌 예. 이 사이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조카의 눈에 보기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분명히 배려가 있었고요. 서로에 대한 친절의 감정도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어떤 이데올로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각자의 운명을 걷기 시작한 거죠. 근데 둘 다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만은 이렇게 외삼촌과 친삼촌의 그 다른 길을 지켜보면서 우리 외할머니와 친할머니의 갈등도 깊어진다고 했잖아요. 어느 날 빨치산으로 나갔던 친삼촌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할머니는 정말 몸져 누워버리고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외할머니가 나섭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이 집에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이 샤머니즘에서 보면은 이 구렁이는 망자의 분신 또는 현신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는 이 구렁이가 바로 친할머니의 아들, 그러니까 화자인 내가 보기에 친삼촌의 혼이 돌아온 것으로 보고 그 혼을 위로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 소설의 앞권인데요.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소설 읽으시면서 분단과 전쟁, 자그마한 70년의 세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둘 사이에 쌓인 그 앙금들, 그 원한들, 적대감들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것들 어떤 방향을 풀어나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샤머니즘적이어서 무속적인 것이어서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은 그 원한과 보복의 악순환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걸 하나의 시발점으로 해서 더 깊이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렁이가 와서 이 감나무 위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자꾸 달랩니다. 제발 좀 이리로 내려와서 좋은 곳으로 편히 가시게 얘기합니다. 아, 구렁이한테? 네, 구렁이한테 빌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래도 안 가니까 어떤 여자가 머리카락을 태워서 연기 냄새를 맡게 하면 아마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가 몸 좋은 누운 친할머니의 머리카락을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곱게 그 머리카락을 가져다가 태웁니다. 태우니까 구렁이가 그 냄새를 맡고서 사라집니다. 이건 잘 생각해 보면은 구렁이가 친삼촌의 그 혼이라면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보러 온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으로 표상되는 어머니의 냄새를 맡고서는 이제 감나무에서 내려와서 스르르 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게 화해 국면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친어머니는 임종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걸 용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간곡한 말씨로 거듭 타일러 봐도 구렁이는 좀처럼 움직일 기척을 안 보였다. 이때 울바자 너머에서 어떤 아낙네가 뱀을 쫓는 묘방을 일러주었다.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는 그 여자는 머리카락을 태워 냄새를 피우면 된다고 소리쳤다. 외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나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으러 안방으로 달려갔다. 할머니는 거의 시체나 다름이 없는 뻣뻣한 자세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숨은 겨우 쉬고 있다 해도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였다. 할머니의 주변을 둘러싸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사색이 다 되어 그저 의원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식구들 향해 나는 다급한 소리로 용건을 말했다. 누구에게랄 것 없이 아무한테나 던진 내 말이 무척 엉뚱한 소리로 들렸던 모양이다.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이런 때 도대체 어디에 소용될 것인지를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기엔 꽤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고모가 인사불성이 된 할머니의 머리를 찬빗으로 빗기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빗질을 여러 차례 거듭해서 얻어진 한 줌의 흰 머리카락이 내 손에 쥐어졌다. 언제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지 외할머니는 도래소반 위에다 간단한 음식 몇 가지를 차리는 중이었다. 호박전과 고사리 나물이 보이고 대접에 그득 담긴 냉수도 있었다. 내가 건네주는 머리카락을 받아 땅에 내려놓은 다음 외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늙은 감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자네 오면 줄라고 노친께서 여러 날 들여 장만한 것일세. 먹지는 못할 망정 눈욕이라도 하고 가소. 다 자네 놓친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를 쫓으려고 이러는 건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 되네. 냄새가 나더라도 너무 섭섭다 생각 말고 집안일이랑 아무 걱정 말고 먼 걸음 부대 편안히 가소. 이야기를 다 마치고 외할머니는 불씨가 담긴 그릇을 헤집었다. 그 위에 할머니의 흰 머리를 올려놓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단백질을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했다. 그러자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희한한 광경에 놀라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올렸다. 외할머니가 아무리 타일러도 그때까지 움쩍도 하지 않고 그토록 오랜 시간을 버티던 그것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감나무 가지를 칭칭 감았던 몸뚱이가 스르르 풀리면서 구렁이는 땅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떨어진 자리에서 잠시 머뭇거린 다음 구렁이는 꿈틀꿈틀 기어 외할머니 앞으로 다가왔다. 외할머니가 한쪽으로 비켜서면서 귀를 터주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대로 뒤를 따라가며 외할머니는 연신 소리를 질렀다. 새막에서 참새떼를 쫓을 때처럼 쉬, 소이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손뼉까지 쳤다. 누런 비늘 가죽을 번들번들 뒤틀면서 그것은 소리 없이 땅바닥을 기었다. 안방에 있던 식구들도 마루로 몰려나와 마당 한복판을 가로질러 오는 기다란 그것을 모두 질린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꼬리를 잔뜩 사려 가랑이 사이에 감춘 월이란 놈이 그래도 꼴값을 하느라고 마루 밑에서 다 죽어가는 소리로 지저대고 있었다. 몸뚱이 움직임과는 여전히 따로 노는 꼬리 부분을 위쪽으로 삐딱하게 흔들면서 그것은 방향을 바꾸어 헛간과 부엌 사이의 공지를 천천히 지나갔다. 네, 이렇게 구렁이의 형태로 찾아온 사돈 자식, 그러니까 삼촌이죠. 나의 삼촌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소이 하면서 외할머니의 쉰목청을 뒤로 받으며 구렁이가 우물곁을 거쳐서 뒤란으로 천천히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외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고맙네 이 사람. 집안일은 죄다 성님한테 맡기고 자네 혼자 몸뚱이나 지발 성에서 먼 길을 편안히 가소. 뒷일은 아무 염려 말고 그저 편안히 가소. 정말 고맙네 이 사람아. 네, 이렇게 외할머니가 빨치산이었던 친삼촌의 그 원혼을 구렁이로 현신한 원혼을 보내드리면서 두 할머니 사이의 화해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할머니는 오랫동안 오해했던
그리고 미웠던 그 외할머니에게 고맙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은 화해를 합니다. 이렇게 화해 과정이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한 구절만 더 보면 이렇습니다. 할머니가 임종하는 장면입니다. 네.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볶아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짤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한순간을 확 타오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나 보다.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 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네, 이렇게 끝납니다. 원한과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진행돼 왔던 한반도가 장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화해와 치유의 가능성을 찾아서 가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가 평화 체제로 나아가는 것을 회방하는 세력들이 금세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방해를 하겠죠. 어떤 식으로 딴지를 걸겠죠. 그리고 아마 이런저런 또 몸부림을 칠 겁니다. 그리고 온갖 거짓에 가까운 말들을 늘어놓을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자기 기만일 텐데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정말 더 냉철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천재이루에 찾아온 우리 한반도의 전환기를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장마. 제가 교수님 설명하시는 동안에 유튜브에 장마란 영화가 올라와 있어요. 이건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는데 구렁이도 나오고요. 예. 네. 우리 장마 영화 한번 꼭 보시고요. 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 평화 체제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나중에 같이 사는 건 나중 일이라 하더라도 따로따로 또 같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리고 화해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 시점에서 73년에 발표된 윤은길 선생의 장마 소개해드리면서 지금과 다른 우리 세상 한반도를 여러분과 함께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콩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럽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김성동 선생님의 전쟁의 기억을 다룬 소설 잔월 함께 하겠습니다. 잔월은 새벽녘까지 지지 않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달.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잔월입니다. 예. 잔월이라는 작품인데요. 우리
김성동 선생의 자전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김성동 선생은 잘 아실 테지만 바둑도 아주 잘 두고요. 그리고 만다라라는 소설로 데뷔했는데 맞아요. 네, 불교에도 아주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아버지의 공부를 이어서 그런지 한학에도 상당히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김성동 선생의 그 천자문에 관련 책이 있거든요. 그 책 한번 보시면 정말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제목이 김성동 천자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잔월이라는 소설은 대단히 아픕니다. 김성동 선생의 가족사가 압축돼 있는데요. 작가의 부친은 일제 때 항일 사회주의 운동에 깊이 관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쟁 때 부친은 우익에게 처형당했고 또 면장을 지낸 그 외숙은 좌익에게 처형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큰삼촌은 우익에게 처형당하고 또 외삼촌은 좌익에게 처형당함으로써 두 가문이 거의 몰락해버렸다고 합니다. 예. 이런 그 가족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경도 작가의 고향인 충청남도 보령, 청라가 그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이 소설은 젊은 엄마와 아들이 외갓집에 가는 것으로 시작해서 외갓집에 도착한 것으로 끝납니다. 예. 우리 김 PD 외갓집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외갓집의 기억은 참 오랫동안 남아있죠. 외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시던 그 방패연도 저는 기억이 나고요. 예. 그리고 외할머니가 외손주 왔다고 꼭 껴안고 맛있는 거 몰래 꽃감이나 꿀 같은 것 이 몰래 저만 주던 기억이 지금도 아주 눈에 선합니다. 근데 여기 이 소설에서 모자는 자기 마을에서 빨갱이로 몰려서 밤길을 도와 피해서 외갓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아버지가 좌익이라는 이유로 가족 전체가 지금 빨갱이 가족으로 몰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끌려가서 아주 독한 고문을 당하고요. 그 인민군이 들어와서는 아버지가 빨치산 노릇 또는 그 인민군에서 공을 세우고 전사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여맹위원장 완장을 채워줍니다. 실제로 그랬다고 해요. 예. 김성동 선생 모친이 어쩌겠습니까? 총뿌리를 겨누면서 하라는데 그래서 그 여맹위원장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또다시 붙들려서 아주 독특한 고문을 당하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몰래 이제 외갓집으로 피난을 가는 중입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 그 충청남도 보령의 사투리가 아주 구수하게 곳곳에 널려 있는데요. 정말 푸짐합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참 아픈 구절입니다. 이 모자가 산길을 가다가 날짐승이 나타나는 바람에 깜짝 놀래요. 보니까 꿩이에요. 근데 이 꿩을 보고서 아들이 무섭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입니다. 무섭긴 뭐가 무섭다는 게요. 무섭길. 스스로 다짐을 두는 듯 안악은 목소리를 높였다. 날짐승, 길짐승은 무섭자는 겨. 사람이 지들 해코지 않으면 사람한테 해코지 않으니께. 그럼 뭐가 무서워? 안악이 다시 진저리를 치며 어깨에다 얼굴을 문질렀다. 인짐승. 그게 뭔디? 안악이 짧게 한숨을 뽑았다. 양중에 크면 알게 되어. 이렇게 이어지는 대사인데요. 예. 양중이 크면 알게 되는 나중에 크면 알게 되는 뜻인데 예. 여기서 이런 날짐승, 길짐승보다 더 무서운 게 인짐승이라 하잖아요. 예. 이게 바로 사람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물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뼛속 깊이 새겼던 거죠. 그 어머니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바를 보면 이렇습니다. 초여름에 어디론가 끌려간 남편은 만산 홍엽이 우수수 쏟아져 내리는 가을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는데 바람막이였던 시어머니마저 집단처럼 힘없이 쓰러져 버리고 난 시집엔 조석을 가리지 않고 찬바람이 불었고 주민들은 흉가집이라고 발길을 끊었으며 손보는 이 없어 키를 넘는 마당의 잡초에선 대낮에도 시잇시잇하고 풀먹인 옷자락 스치는 소리를 내며 능구렁이가 울었던 것이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좌익운동 한다고 또는 인민군과 관련돼서 집을 나가는 바람에 이 시어머니는 집단처럼 힘없이 쓰러져 버리고 집은 흉가가 돼버립니다. 사람들은 다 피해버리고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 모자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안악이, 그러니까 어머니죠. 이 아이의 어머니는 그 잘났던 남편, 정말 공부도 잘하고 신원섭한이 정말 또렷한 그 남편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예.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망스러운 것은 오직 남편일 뿐이었다. 어째서 그 잘난 인물,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나라에서 그 많은 책을 읽고 나라에서 그 많은 사상인가 뭔가를 가졌던 것인지 야속할 뿐이었다. 그 여자는 그러나 젊은 삭신이라 회복이 빨랐는데 정작 힘없이 쓰러져 버린 것은 시어머니였다. 마을 사람들이 집으로 몰려왔던 것이다. 부역자의 재산은 집어가는 사람이 임자며 따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눈에 벌건 핏발을 세운 사람들은 느려 터진 말소리와는 달리 날렵하게 몸을 움직여 자기들끼리 아기 다툼을 벌이면서 반반한 것이라면 하다못해 살강에 얹어둔 간장 종지까지 죄에 훑어가 버렸다. 그 여자는 이상하게 변해버린 마을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쌀독을 안고 뒹굴던 시어머니는 어느 발길에 채였는지 가르릉 가래를 끓이다가 집단처럼 쓰러져 버렸던 것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전쟁이 그 마을 사람들,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 땅 파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흉폭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 이 마을 안에서 서로를 싸우게 만들었죠. 서로를 삿대질하게 만들고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념 대결, 이데올로기 대결이 남긴 그 상처들은 지금도 여전하죠. 근데 이 상처는 치유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상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정치가들이 해야 할 일일 겁니다. 그런데 보안이 전쟁의 상처를 끊임없이 덧나게 해야 존재가 가능한 그런 집단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남북의 평화 무드에 찬물을 뿌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회방 놓으려고 하고 해코지 하려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소설을 읽으면 어떻게 할지 소설을 읽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 가깝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자들이 정말 여기 이 안악과 그 아들이 겪는 고통들을 100분의 1 아니 10,000분의 1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기자회견을 한 저자처럼 뭐 입에 이름도 올리기 싫습니다만은 저런 폐악질을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도 얘기합니다만은 난리가 터지기 전에는 이 마을 사람들은 제 땅에 제 씨 뿌려서 제 식구들 입칠이 하는 재주밖에 몰랐고 여름에는 보리 곰 삶아 먹고 겨울에는 시래기국 먹으며 어느 집에서 보리 감자만 쪄도 집집이 돌리며 웃음으로 나눠 먹겠습니다. 기껏해야 국방군이 들어오면 대한민국 만서의를, 인민군이 들어오면 인민경화국 만서의를 눈치껏 부를 줄밖에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깊은 상처를 남긴 게 전쟁이었습니다. 이 작가들은 노 선생뿐만 아니라 윤홍길이나 이호철 선생이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고통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정치한다는 작자들이 상처를 버르짚어서 더욱더 아프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모양입니다. 네. 저자들이 다시는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지 않도록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응징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분단 문학의 아픔을 다룬 소설을 읽는 것도 그런 그 시민의식을 정말 똑바르게 갖기 위해서이겠죠. 여기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손주와 딸을 마주한 외갓집 할머니, 그러니까 친정어머니의 말이 눈물겹습니다. 충청도 발음이 참 좋아야 되는데 발음이 좋지 않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물은 눈깨를 치맛자락으로 찍어내며 노파가 말을 이었다. 그렇게 네 오래비는 학살당하고 네 아버님은 화병으로 돌아가셨다. 땅마징이나 있다는 게 죽을 조의가 된다면 이 강산에 목심 부지할 백성이 몇이나 되겠냐. 책 권이나 읽은 게 죽을 조의가 된다면 이 강산에 책 읽을 백성이 몇이나 되겠냐.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도 있는겨.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도. 네,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여기서 조의가 된다는 얘기는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아이의 어머니죠. 어머니는 울음을 삼키느라 말 못했는데 노파가 잠든 아이의 궁둥이를 토닥이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우리 여러분과 꼭 함께하고 싶은 짤막한 그 노인의 지혜가 가득한 얘기입니다. 예. 어이구 내 새끼야, 씨종자 새끼야. 너는 그저 무지랭이로 살거라. 책 읽을 생각도 말고 제 땅 가질 생각도 말고 왼손 오른손 없는 새 세상이 올 때까지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는 그 무지랭이로 살라는 거예요. 땅도 가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좀 했다, 책 권위를 읽었다 싶으면은 진보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우익으로부터 공격당하니까 치유기선에 또 하지 말고, 그리고 땅 좀 있다 그러면은 저 뭣도 모르는 좌익들이 다 온갖 폐악질을 다 하고,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이 이렇습니다. 왼손 오른손 없는 새 세상이 올 때까지는 책도 읽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뭐 땅도 가질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 할머니의 이 아픈 말이 지금까지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이 작품이 1980년에 쓰여졌는데요. 그게 지금 40년이 다 된 시점에서도 우리 귓가에 아주 선하게 맴도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이 종북파리, 이 젖발파리에 여념이 없는 자들, 정말 저는 이 소설과 함께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한두 마디만 더 하면은 이 시민들의 응징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5월 12일에 7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시민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꼭 가볼 생각입니다. 저 방해 세력들을 응징하지 않고서는 지금 어렵게 다가오고 있는 이 평화의 물결이 또다시 어디로 스며들지 모르겠습니다. 이 물줄기를 살려서 거대한 폭포로 그리고 거대한 강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막으려고 드는 자들을 우리는 정말 우리의 그 목소리로 저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잔월뿐만이 아니고 김성동 선생의 작품들 좋은 게 참 많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만다라도 그렇고요. 또 좋은 에세이도 참 많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꽃다발도 무덤도 없는 혁명가들도 참 좋고요. 그리고 연불처럼 서러워서라는 에세이집도 참 좋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소설들과 더불어서 이 잔월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잔월 김성동 선생의 작품이었습니다. 좌익, 우익. 사람이 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따라서 판단하기에 따라서 좌파일 수도 있고 우파일 수도 있는데 그게 사람을 죽일 이유가 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야만의 세월을 우리가 보내왔죠. 네. 그런 야만의 세월을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지금 타오르기 시작한 이 평화의 불꽃들 정말 꺼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온갖 정성을 다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 참 한국전쟁 당시에는 인민군이 주로 그랬다면은 정전협정 이후에 지금까지 국민을 좌파, 종북 이렇게 낙인 찍어가면서 통제하고 배제했던 세력, 그 세력도 북한 인민군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세력이 누군지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는 인민군뿐만 아니고 뭐 국군도 예외가 아니었죠. 제가 김원일 선생 소설 겨울 골짜기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도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인민군도 뭐 마찬가지였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 이념의 노예가 돼서 서로 총구를 겨눴던 그야말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지금 기회가 정말 천운의 기회, 천재일의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이 불꽃이 꺼질까봐 저 물길이 다른 데로 돌아갈까봐 지금 노심초사해서 밤잠을 잘 못 이룰 정도입니다. 우리 김 PD도 마찬가지겠지만.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뭐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이병천의 휴전선을 함께하고자 하는데요. 예. 지금 휴전선에서 비무장지대에서 확성기를 남북이 동시에 철거하고 있다 그러죠. 예. 이 확성기와 관련된 소설이 없나, 휴전선과 관련된 작품이 없나 찾다가 이병천이 1990년에 발표한 소설 휴전선을 골랐습니다. 예. 뭐 휴전선을 뭐라고 인식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내면 깊이까지 파고 들어온 생태계 같은 것, 가시 같은 것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이 소설은 평생 동안 이 분단의 아픔을 시로 쓴 그 시인과 그리고 휴전선 근처에서 죽은 자식을 그리워하며 임진강에 돌을 던져넣는 황노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화자인 내가 박 선생이라는 시인을 모시고 휴전선에 가는 장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줄거리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향민으로서 고통받고 있는 황 선생과 분단의 상처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려 애써온 박 선생의 만남,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젊은 나의 태도가 중심입니다. 예. 모델 소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모델을 중심에 놓고 그 작품을 쓰는 건데요. 예. 이 소설의 모델은 1990년에 세상을 떠난 박봉우라는 시인입니다. 이 박봉우 시인의 작품 중에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게 휴전선입니다. 오늘은 시가 있는 금요일은 아니지만 이 소설을 쓴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이 박봉우 선생의 그 휴전선이라는 시를 먼저 읽고 이 작품의 주요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예. 박봉우의 휴전선입니다.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이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겠는가. 저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모든 유월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야위어가는 이야기뿐인가.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 같은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여.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 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지방의 자리에서 얼마나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이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네, 휴전선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 이게 전쟁을 의미하겠죠. 이 전쟁을 품고 있는 이 휴전선을 보면서 이렇게 무력하게 꽃처럼 야유어할 수만 있겠는가라는 작품입니다. 예. 1957년에 쓴 작품이니까 벌써 60년이 지났네요. 예. 박봉우 선생의 시를 하나의 배경으로 거느리고 이 작품은 서술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분단이 10년 지났는데, 분단이 빨리 해체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는데, 그로부터 60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아이고. 맞습니다. 정말 절망적입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황노인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북에서 남으로 넘어온 사람인데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자식이 넘어오다가 휴전선에서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이 황노인은 끊임없이 임진강에다가 돌멩이를 던져 넣습니다. 그 돌멩이를 채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겠죠. 그 돌멩이를 집어넣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읽다 보면은 우리 하나하나의 힘이 더 깊은 강물마저도 메우고 독사 같은 혀로 불꽃을 예비하고 있는 전쟁도 가로막아 설 수 있다는 걸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고사 중에 우공이산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공이산. 네.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는 고사인데 얼핏 보기에는 참 그 덧없는 일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끈질긴 노력들이 끝내는 바라던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애칭이 노공이산입니다. 네, 맞아요.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랜 세월 동안 평화를 갈망했었는데 이제야 그게 조금씩 현실화하는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돌멩이를 임진강으로 던져넣느냐는 물음에 이 황 선생이 대답합니다. 우공이 산을 옮기려고 했다던 고사를 기억하시오. 이 늙은이가 바로 우요. 타양 객손을 문전에서 등돌림도 허물이오만 실은 그래서 돌아서는 소매뿌리를 붙잡았던 것이오. 그러하오. 남들이 모두 미쳤다고 하나 하루 세끼 찬반을 섭취하고 노구에게 고이는 미력으로 내 그래서 임진강에 자갈을 골라 넣기 시작했던 것이오. 저 흉측 망극한 철조망은 내 40년 세월로 지켜보지만 갈수록 강고해지니 대체 누구의 농간이며 도대체 무엇 때문이요. 허나 원치 않은 백성이 있다면 나와 함께 강에 돌을 메꿀 일이요. 저 괴물의 몸뚱이를 3천만이 달려들어 토막토막 잘라내면 될 게 아닌가. 아니라면 또 마음 백성이 줄을 이어 막무가내로 이 강 저산을 출입하기 시작하면 될 터이고 다녀와서 감옥소를 보내면 감옥소에 가면 될 것을 그게 동포대중이 함께 일로 매진해야 할 새 독립운동이건만 연이나 땅에 지사는 없고 철조망에 마음 백성이 명줄이라도 걸어놓는 것인지 내 그럼에도 더욱 쓰리고 애가 탐은 근명에 이르러 쇠전하니 이제 돌을 던질라 치면 두자 높이의 철망조차 넘기지 못하는 사실이요. 그래야 깨달았소만 내 아이와 더불어 그때 끊지 못한 부끄러움을. 네, 이렇게 이어지는 황노인의 얘기였습니다. 우리 김 PD가 여러 차례 소개해 주셨듯이 문익환 목사가 벽을 문으로 알고 박차고 나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 89년 문 목사가 방북한 이후 1년 있다가 쓰여진 작품입니다. 1990년에. 예. 그걸 염두에 두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런 말이죠. 만백성이 줄을 이어 막무가내로 이강 저산을 출입하기 시작하면 될 터이고 다녀와서 감옥소로 보내면 감옥소에 가면 될 것을. 그게 동포대중이 함께 일로 매진해야 할 새 독립운동이건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분단을 해체하는 것, 분단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고 남북이 함께 삶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독립운동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 선생은 우직하게도 이 임진강에 돌멩이를 던져놓고 있었던 겁니다. 예. 이런 사람들에게 휴전선이란 무엇이었을까? 이 작가 이병찬은 휴전선을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렇다. 휴전선은 미신이다. 못된 이무기에게 해마다 처녀 하나씩을 바치는 대신 풍어를 얻으려고 했던 바닷가 마을의 전설처럼 휴전선 마을의 저 황노인과 같은 가족들의 사연처럼 아니 평생을 일관되게 휴전선의 시인으로 살았던 선생을 지금 우리가 아무런 기약도 없이 매장해버리면서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미신의 괴물을 그 휴전선을 신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절절하게 와닿죠. 예. 미신의 괴물을 그 휴전선을 그 신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라고 묻습니다. 휴전선을 신주단처럼 모시고 그게 해체될까봐 전전긍긍하는 세력들의 이 몸부림을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휴전선은 미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못된 이무기에게 해마다 처녀 하나씩 바치는 대신 풍어를 얻으려고 했던 바닷가의 마을의 전설처럼 그리고 휴전선 마을의 저 황노인과 같은 이산가족의 서러운 사연처럼 그리고 휴전선을 끝없이 시 속에서 그렸던 이 박봉우 시인처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미신이었던 것이죠. 이 미신을 깨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이 소설이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문익환 목사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휴전선을 뚫고 올라가고 내려온다. 아, 이거 못 막죠.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해도 이 10,000명이 또 다 감옥 가면 또 10,000명의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또 10만 명이 가고 100만 명이 가고 1000만 명이 가면은 제 아무리 국보법이 강구해도 이 법은 사문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감옥 자체가 아마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이제 조만간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사실은 이 나라의 권력이라 부르고 구조악이라고 쓰는 이 세력들, 냉전 세력들은 한 놈을 본보기로 보여가지고 비슷한 일 못하게 하고 또 국민들을 끊임없이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서로 적대하게 만들어서 혁명을 못하게 이렇게 끊임없이 분열 작동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 왔고요. 네. 그리고 이 미신을 조장하면서 북을 악마화했고 그 북을 악마화하는 대신 자신들의 이권들을 아주 고스란히 챙겨 넣었던 것이죠. 그게 지금 와르르 무너질까 봐 저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 PD는 휴전선 철조망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참 허탈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가로막고 서서 우리를 70년 가까이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정전협정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공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46년, 47년 거치면서 38선, 그때 38선 이제 휴전선이 아니고 월경을 감독 감시하는 그 시선이 좀 날카로워지긴 했지만 전쟁 이후, 정전협정 이후에는 우리들 가슴까지 하나하나 파고든 정말 깊은 생채기 같은 것이었죠. 근데 직접 보면은요,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뭐랄까 우스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를 저렇게 갈라놨구나 싶어서 서러워지기도 합니다. 이 소설을 보면은 휴전선을 찾아간 박 선생이란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분의 눈에 비친 휴전선이 이렇습니다. 이 휴전선을 보고서 박 선생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휴전선이다냐? 이게 휴전선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30여 호가 너뭅직한 마을은 철조망 아래 길 하나와 논뱅이 두엇을 사이에 두고 옹기종기 펼쳐져 있었다. 휴전선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전형적인 강마을이었을 것이다. 철조망 사이로 바라보니 제초제 때문에 노랗게 말라 죽은 갈대밭 너머로 흰 모래밭이 햇빛에 빛나고 있기도 했다. 이쪽 강 언덕 지금의 철조망이 지나는 어디쯤에는 그 옛날 나루토도 있었을 법하고 주막도 한 채 붐볐을 법했다. 그러나 멀리로는 와글와글하는 확성기음이 귀찮고 바로 코앞에서는 갈대잎이 서로를 부벼대는 소리 대신 바람이 철선에 부딪혀 우는 소리만 음산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이게 휴전선이다냐? 이게 휴전선이요? 박 선생은 처음 철조망 아래 다가서자마자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그렇게 혼잣말을 한 뒤부터는 내내 입을 다물었다. 강의 하류여서 강폭이 넓은 건 사실이어도 실제보다 더 아득하게 느껴지기만 하는 저쪽 사나리가 차라리 박 선생을 맞아 배가 타는 그리움을 안타깝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네, 휴전설이라는 게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 함께 옹기종기 살던 마을을 둘로 갈라놓는 정말 흉기 같은 것이었죠. 미신 같은 것이었고요. 이걸 이제 깨부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한반도를 독립의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여전히 가슴이 쿵덕쿵덕하는 것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만약에 남북 왕래가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이 조선 어디든 갈 수 있다면 어딜 먼저 가보시겠어요? 저는 왠지 함흥을 가보고 싶어요. 함흥? 네. 함흥과 그 옆에 경성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함흥에서 우리 백석이 그렇죠. 네, 학교 영어 선생을 하면서 좋은 시를 쓰기도 하고 좋은 그 산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함흥도 가보고 싶고요. 예. 그리고 왠지 개마고원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묘양산도 가보고 싶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동해선이 완공되면은 동해선이 자그마치 1,400km 가까이 된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끊어진 부분 미싱 링크만 이으면은요. 예. 그 동해선 타고 쭉 가다가 곳곳에 내려서 원산에도 내리고 청진에도 내리고 함흥에도 내리고
그리고 저기 나진에도 내리고 할산에도 내려서 또 기차 바꿔 타고 블라디보스톡도 가고 그러고 싶습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이 서울역이 식민지 시대만 해도 국제역이었습니다. 예. 평양 거쳐서 신의주 거쳐서 단둥 거쳐서 하얼빈까지도 가보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서 중국 횡단 열차를 타고 러시아 쪽으로도 들어가고 싶고 뭐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낭만적인 꿈을 꾸는 게 아니냐 얘기하지만 꿈꾸는 것도 우리 특권이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꿈을 꾼다면은 이게 현실로 다가오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다 더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조금만 또 허점을 보이면은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는 것, 어떻게든지 몰고 늘어지리라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 다시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저들의 말노름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삼지연선 철도를 타고 해산역에서 못가역까지, 역 이름이 진짜 못가역이에요. 못가역. 못가역에서 내리면 백두산을 가장 가까이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가역을 한번, 못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철도 연결 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은 그날도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하여간 입구엔 들어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뭐 완주한 것은 아니니까 실망하지 말고 또 너무 낙관만 하지 말고 우리가 목표점을 향해서 힘차게 정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궁 장사랑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더 줄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부모님, 부부, 아이, 친구, 연인 등 감사한 분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그냥 막 더더더 드립니다. 행복한 5월, 내 몸 사랑은 장사랑으로 챙기시고 가족 사랑은 더 줄게 이벤트로 공짜로 챙겨주세요. 가정의 달 더 줄게 이벤트 5월 18일까지 장사랑닷컴에서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오빠 머리숱이 엄청 풍성해졌는데? 그래? 혹시 퍼프 면적이 커서 빠르고 파워풀하게 머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던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써서 그런가? 뭐라고? 아니, 압도적 코팅 원료로 두피를 보호하면서도 머릿속을 꼼꼼하게 채워주고 남자의 자신감도 같이 채워준다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썼거든. 응? 헤이브로? 남자의 자신감 1분 안에 채우자.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헤이브로. 지방선거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문자 1위는 뿌리오.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당선 1위는 뿌리오. 12년 연속 1위 노하우로 개인정보 보안은 물론 번거로운 행정처리도 한 번에. 당선자가 추천하는 1위 문자 뿌리오. 1위 당선 1위 문자 뿌리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 내내 분단의 아픔 또는 상처를 간직한 사람들을 그린 소설들을 쭉 보고 있는데요. 예. 윤은길의 장마에 이어서 김성동 선생의 잔월, 그리고 이병천의 휴전선, 그리고 오늘은 이창동의 소지입니다. 소지. 네, 소지는 태울 소자에다가 종이 지자인데요. 예. 소원을 비는 뜻으로 부처님이나 뭐 신령 앞에 희고 얇은 종이를 불살라서 공중으로 올리는 그 행위 있죠. 그것을 소지라고 하기도 하고 그 종이를 소지라고도 합니다. 예. 그런 뜻이고요. 장마와 휴전선이 전라북도 사투리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작품이라면, 그리고 잔월이 충청도 청라 쪽 사투리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작품이라면, 이 소지는 대구 안동 쪽 방언이 아주 생생하게 돋보이는 그런 작품입니다. 대구나 안동 쪽 사시는 분들은 이 소설 읽으면은 그쪽 방언의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 안동 쪽 사투리 중에 뭐 한이껴 이런 말들이 있어요. 한이껴. 네, 뭐 합니까 이런 뜻인데 그런 말들이 아주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소지란 작품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개념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4월에 정부 주도로 특히 오제도 검사라는 악명 높은 그 사람의 주도로 조직된 관변 단체입니다. 예. 국민 보도란 말이 좀 낯선데요. 이 보도란 말은 지키고 이끈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을 지키면서 올바른 길로 이끈다는 뜻인데 49년에 좌익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좌익 사상을 소지했던 사람들에게 다 신고하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했겠죠. 그러면 다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전향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잖아요. 1950년 6월 25일에. 그리고 정말 그 파죽지세로 밀리지 않습니까? 예. 그 후퇴하는 과정에서 6월 말부터 9월에 걸쳐서 자그만치 수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명까지를 학살합니다. 하하, 참. 그러니까 잠재적인 적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예.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정말 한국전쟁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 보도혁명 사건으로 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생떼 같은 목숨을 잃어야 했고요. 그것 때문에 가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연좌제에 묶여서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소설은 보도혁명 사건으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뭐 행방불명으로 돼 있지만은 세상을 떠났다고 봐야겠죠. 떠난 가족사의 비극입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남편이 사상 문제로 끌려가서 행방불명된 후 아들 둘을 삭바느질 하면서 키우고 있는 어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성국이라는 큰아들이 있는데 연좌제에 걸려서 사관학교에 입학하지 못합니다.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좌절한 나머지 모든 걸 접고 동사무소 공무원으로 집안을 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성국이가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 다니는 성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운동권 학생입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있습니다. 신우이의 남편이 경찰이었는데 자신의 형부를 자기 남편이 끌어다가 학살했다는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미치광이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난 셈이죠. 예. 소설 첫 부분을 펴면은 손주가 삼촌을 잡으러 왔다는 얘기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기 성호라는 둘째 아들, 이복 동생입니다만은 둘째 아들이 운동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배경은 80년대입니다. 이 작품이 85년에 나왔으니까 이 운동권 학생이 상자에다가 유인물을 담아가지고 옵니다. 그것 때문에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데 거기에 이제 형사들의 감시를 받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도망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 상황을 보고서 어머니가 얼마나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기억이 아득한 고통으로 남아있는데 그 두려움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죠. 예. 큰아들은 연좌제에 걸려서 사관학교 가지 못하고 저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자기 시누이는 저렇게 반쯤 미쳐서 돌아다니고 신들린 것처럼 예. 그런데 작은 아들은 또 저렇게 운동한다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불안감이 또 얼마나 더 커졌겠습니까? 이런 그 어머니의 상처를 이 소설에서는 썩은 어금니에 비유를 하는데요. 양쪽 어금니가 썩어서 한쪽은 일찌감치 빼버렸고 이건 아마 아버지의 행방불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작은 아들이 이렇게 형사들에게 쫓기면서 다른 쪽 어금니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 예. 부분은 나중에 결말을 위해서 준비해 두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형사가 찾아온 걸 알고 자기 동생이 운동권 학생이라는 걸 알고서 형이 벌컥 화를 냅니다. 그 장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똑똑히 알아둬. 난 너 같은 놈을 제일 미워해. 알았냐? 너같이 말 잘하는 놈, 말로는 무엇이든 다 하겠다는 놈들, 제 부모 형제, 제 새끼에게 피해를 주고 못 살게 하면서 입으로는 온갖 고상한 소리를 다 하는 놈들, 무엇을 위해 죽겠다는 놈들, 그런 놈들은 무엇을 위해서 남을 죽일 수 있는 놈이야. 니들은 한마디로 빨갱이야. 그러니까 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부로 말씀하십니다, 형님. 또 다시 형님이 받습니다. 왜? 빨갱이라고 종자가 다를 줄 아냐? 너나 나나 빨갱이의 자식들이야, 임마. 그러니 나라도 대물림을 해야지.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야야, 그게 무슨 소리고? 마른 하늘에 벼락 맞을 소리다. 누가 빨갱이란 말이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자기 남편, 자식들의 아버지가 빨갱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공부를 잘해서
머리가 똑똑해서 다른 생각을 했을 뿐인데 빨갱이로 낙인 찍히면서 이렇게 대물림 되는 겁니다. 빨갱이 자식이란 이름으로. 예. 이 자식들의 다툼을 목격하고 있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그 전쟁 후로 85년 시점에서 3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그 빨갱이 컴플렉스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게 연좌제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학생운동을 한다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빨갱이라는 그 모자를 덮어 씌웠던 거죠. 그리고 가족들의 삶을 모조리 거덜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해서 고민한 끝에 어머니는 작은 아들이 가지고 온 박스에 든 유인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유인물을 다 태웁니다. 태우는 게 이 소설의 제목과 관련된 소지와 관련된 의미일 줄 압니다. 이런 빨갱이 유인물들, 문건들 다 태울 테니까 제발 우리가 빨갱이라는 죄 좀 풀어주십시오. 이런 우리를 옥죄고 있는 사슬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빕니다. 그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불길은 몸을 일렁이며 타고 있는 종이들을 허공으로 밀어 올렸다. 하얗게 형에만 남은 종이들은 허공으로 빨리듯 떠오르다가 바람결에 바스라져 흩어지고 말았다. 더 올라레이, 높이 높이 올라레이. 그녀는 문득 자신이 그렇게 되뇌이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고향에서 당제를 할 때는 이렇게 종이를 태워 올렸다. 죽은 혼백의 명복을 빌기도 하고 소원을 빌기도 했는데 종이가 잘 사루어져서 높이 올라갈수록 좋다고 했다. 헛것을 보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형님이요. 언제까지 자식을 속이고 자기 자신까지 속이고 살라는겨. 신우이의 목소리가 귓전을 두들겼다. 갑자기 그녀는 오랜 세월 두 눈을 덮씌우고 있던 비늘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았다. 그래, 인자는 모든 거를 털어놓아야 될 기다. 성국이도 성호도 앉혀놓고 저그들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다. 더 이상 숨기고만 있을 수도 속여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곰곰 다지고 있었다. 네, 이렇게 자식이 가져온 종이 쪼가리를 다 태우면서 이제야 아버지가 그래, 좌익사상을 가졌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얘기해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슴속에 깊이 숨기고만 있으면 그 상처는 더욱 깊어만 지고 자식들까지도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어머니는 알았던 거죠. 하면서 마지막에 그 손주한테 이빨을 빼달라고 합니다. 할매 이빨 좀 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찡그리며 고개를 흔들면서 싫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할매가 아파서 안 그러나 우리 시기는 할매 아픈 거 싫지. 그녀는 아이의 손을 이끌어 금방 빠질 듯이 흔들리는 이빨을 두 손가락으로 잡게 했다. 아이는 미간을 찡그린 채 망설이는 듯 하더니 눈을 꼭 감았다. 이빨이 뽑히는 순간 그녀는 비명을 삼켰다. 믿어지지 않는 듯이 더러운 줄도 모르고 내려다보고 있는 아이의 손에서 그녀는 뽑힌 이빨을 빼앗았다. 그것은 흉측한 모습으로 뿌리까지 검게 썩어 있었다. 그러나 아픔은 금세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도 작은 아픔의 덩어리인 것만 같은 신체 일부를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다. 아주 상징성이 높은 구절입니다. 썩은 이빨은 이 어머니를 오랜 세월 동안 고통스럽게 했던 그 무엇인가의 상징이죠. 특히 자기 남편이 좌익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또는 좌익의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보도혁명 사건에 연루돼서 행방불명 또는 학살되고 난 후에 어머니가 간직했어야 했던 깊은 슬픔들, 아득한 고통들이 있었겠죠. 그 고통들을 상징하는 게 이 어금니였던 것입니다. 그걸 손주더러 빼게 한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이 시기라는 손자에게 이빨을 빼게 하죠. 이제 손자 너는 내가 간직하고 있었던 깊은 고통들을 이제 다 빼버리고 다 이걸 씻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짧지만은 해방 직후 이승만 정권에서 보도혁명 사건으로 고통받아야 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전쟁으로 대량 학살당해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상처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지 제가 모르긴 하지만은 지금도 이 보도혁명에 연루돼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학생들과 여기저기 답사단을 보다 보면은 거제나 이쪽 경북 쪽에 참 많았는데요. 이렇게 보도혁명 사건에 연루돼 죽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모습들이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컨대
거제도 가면은 꽃지섬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예. 거기에 총탄이 아깝다는 이유로, 총탄으로 쏴주기도 했지만은 총탄이 아깝다는 이유로 밤에 경찰서에 다 소집해서 모아가지고선 배에 싣고 가서 수장했다 그럽니다. 아이고. 그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부산에서도 그렇고요. 하룻밤 사이에 몇십 명, 몇백 명, 많게는 몇천 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실려 나가서 바닷가에 다 수장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무슨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도 유언비어 아닙니다. 연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보동혁명 사건에 관해서는. 그러니 그 살아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세월들을 헤쳐왔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성국이와 성호 형제의 삶도 삶이지만은 여기 썩은 이빨처럼 자기 몸에 고통을 간직해왔던 사람들, 고통들이 얼마나 깊었을지도 우리 헤아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정말 이 시기가 이빨 뽑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시기가 뽑아서 이 상처들이 치유됐으면은 하는 간절한 바람을 이 소질한 작품에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빌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 원혼은 있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혼이라는 게 실체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원혼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구상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저지르면은 그 원혼은 가해자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고 피해자에게도 물론 오롯이 남아 있겠죠. 그 원혼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지, 그리고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처를 동시에 치유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여기저기 답사 다녀보고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은 피해자들의 아픔은 뭐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은 예. 가해자들의 고통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광주 학살 때도 물론이고요. 근데 그 가해자들의 그 상처들을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니까 뒤틀린 형태로 드러나죠. 그것들이 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해자들을 동시에 또 감시하기도 하죠. 진상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러니까 이중으로 또 고통을 받죠. 진실을 감추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드러낼 수도 없고 끝없이 감시당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감시당해왔고, 정말 용기 있게 그걸 드러내면은 온갖 협박, 위협들이 가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역사 속에서 가해자, 피해자들의 상호 증오와 적대감들이 온전해 왔고요. 그 상호 적대감과 이런 증오들을 자양분으로 해서 연명해온 권력들이 우리가 익히 봐왔던 바로 그 권력입니다. 지금 이 평화 무드에 어떻게든지 물어뜯고 있는 자들의 존재 근거들을 이 소설을 읽으면서도 다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여름에도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네. 교수님 언제부터 어린이날에서 벗어나셨습니까? 글쎄요, 우리 아이들 크고 나서는 어린이날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저는 뭐 어린이들을 위하는 날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어린이로 돌아가는 날로 어린이날을 또 기념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지적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예. 어린 시절의 그 순진무구함들을 다시 한번 되살려보는 그런 시간이어도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른들이 어린이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초등학생을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무적으로 국가가 동창회를 하도록 6학년 기준으로 뭐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하여튼 동심을 찾는 것도 이제는 일이다 보니까 국가가 또 주선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가 만능주의로 제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와요. 그런데 어떡하나요? 오늘 내가 어린이 동심에 관한 시를 고르지 못하고 이번 주에 분단 네, 상처를 다룬 문학 작품들을 쭉 읽고 있는데 오늘이 어린이날이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 얘기는 다음에 한번 해보죠. 예. 오늘은 이번 주에 그 분단을 넘어서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일련의 작품들을 쭉 읽어왔습니다. 예. 그중에 이병천의 휴전선이라는 단편 소설을 보면서 그 작품이 박봉우 시인을 모델로 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1957년에 간행된 박봉우 선생의 시집 그 휴전선에서 절창들 몇 편 골라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소개해드릴 시가 나비와 철조망인데요. 이미지가 아마 떠오를 겁니다. 철조망을 넘어가려다가 못 가고 그 철조망에 찍힌 채 죽어있는 나비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그 북으로 향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예. 그 모습을 표상한 게 이 철조망에 걸린 나비, 깃발처럼 걸린 나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비와 철조망입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시푸런 강과 또 산을 넘어 진종이를 별일 없이 보는 것이 된다. 선역 하늘은 장밋빛 무늬로 타는 큰 눈의 창을 열어 지친 날개를 바라보며 서로 가슴 타는 그러한 거리에 숨이 흐르고 모진 바람이 분다. 그런 속에서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 한 마리의 생채기. 첫 고향의 꽃밭에 마지막까지 의지하려는 강렬한 바라움의 향기였다. 앞으로도 저 강을 건너 산을 넘으려면 몇 마일은 더 날아야 한다. 이미 날개에는 피에 젖을 대로 젖고 시린 바람이 자꾸 불어간다. 목이 바싹 말라버리고 숨결이 가쁜 여기는 아직 싸늘한 척지. 벽. 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 바람은 다시 분다. 얼마쯤 나르면 아방의 따스하고 슬픈 철조망 속에 안길까. 이런 마지막 꽃밭을 그리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설픈 표시의 벽, 깃발이여.
네, 이런 시입니다. 예. 철조망에 걸린 나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분단으로 고통받는 우리네 삶들을 거기에 겹쳐보시면은 이 시의 전체적인 상이 선명하게 떠오를 것 같습니다. 박봉우 시인은 오랫동안 분단 문제 그리고 이 한반도의 평화를 갈망하는 시들을 써왔는데요. 나비와 철조망이나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휴전서처럼 짤막한 산문 형식의 시도 있지만 서정시 형식의 아주 강렬한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애청자들이 좋아하실 시들 몇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제나 우리 땅이라는 시 볼게요. 정말 피 흘린 자국이 선명한 그런 우리 땅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예. 보겠습니다. 사랑을 기다렸다. 너 하나만을 기다렸다. 북풍이 부는 날 새벽 눈부신 햇살 앞에 너의 모습을 그렸다. 고향 없는 사람아, 사랑이 불꽃처럼 불탄다. 북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녹슨 철로를 밟아본다. 언제나 우리 땅 말이 없다. 피 흘린 자국이요. 네, 근데 피 흘린 그 자국들을 씻어가면서 상처들을 치유하면서 이 녹슨 철로를 밟고 철마가 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한과의 이 평화를 상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철도 여행을 얘기하잖아요. 철도 여행의 의미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철도 여행도 좋지만은 또 경제적인 효과도 좋지만은 우리가 북한에서 70년 가까이 떨어져서 살아온 인민들과 어떻게 정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도둑처럼 통일이 찾아올 순간에 혼란들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 대표적인 게 남쪽 사람들이 그 우월감에서 북쪽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또는 이 차별하거나 이런 문제가 대두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점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깊이 있게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을 가다듬어야 할 줄 압니다. 예. 네, 뭐 섣부르게 통일을 꿈꿀 수는 없지만은 우리 김 PD하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 정말 오랫동안 평화 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여러 수준들이 좀 맞는 단계들 그리고 정서적 공감대나 사상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 그런 단계까지 남북이 평화 체제로 따로 또 같이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분단된 상태로 두 국가 체제로 살아야 하느냐. 아, 귀찮다. 합치자. 이런 이야기가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 그때 이제 통일 논의가 시작돼도 늦지 않아요, 사실. 네, 그렇기도 하고요. 저는 뭐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뭐 유럽의 몇몇 국가들처럼 예. 다른 국가로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도 저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생각해요. 그게 또 우리 김 PD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변에서부터 우리 합치자 그런 움직임이 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때 그때만 합쳐도 늦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교수님? 우리 민족이 여러 국가로 나뉘면은 그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은 한글을 쓰는 나라가 또 늘어나게 되고 또 우리 민족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 아니 그게 나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그 대담한 상상력인데 예. 사실 제 사상적인 집안이랄까요? 그런 게 그걸 한민족 한국가를 고집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민족주의의 뭐 위험성도 없지 않을 테고요. 그래서 남북 평화 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말 많은 학문적인 연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일반의 차원에서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또 다른 방향들을 모색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아, 정말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뚝딱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변에서부터 신뢰가 쌓여야지. 이게 만약에 뭐 진짜 박근혜 씨가 상상한 대로 북한 체제가 무너져서 남한이 그 체제를 흡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통일을 이룬다? 아, 그러면 북에 사는 사람들은 다 피점령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저 한마디로 열패감에 사로잡혀야 되고 또 그들이 사는 공간과 또 여러 어떤 삶의 기반들은 다 전리품처럼 또 약탈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흡수 통일이니 이런 것들은 정말
상상해서도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할 거 다 말씀해 버리시면 별 말씀도 하십니다. 딱 제 생각이 그래요. 앞에서 잠깐 제가 언급했듯이 흡수통일하는 순간에는 정말 위험해집니다. 예. 그리고 북한을 식민지화할 수가 있는 거죠. 내부 식민지화할 수가 있는 거죠. 남한에서도 제주도나 광주 이런 경우를 내부 식민지화했다고 언젠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북한의 경우에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그게 박근혜식의 흡수통일론이 가진 정말 대단한 위험성이고요. 또 다른 약탈 체제가 굳어지는 순간에는 한반도는 그야말로 또 다른 내전의 소용돌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제 기우라면 기우고 불길한 상상이라면 불길한 상상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교수님. 이명박 때부터 북한은 곧 무너진다. 어디서 이런 가짜 뉴스를 듣고 집권자가 여기 휘둘려가지고 통일은 대박이다. 그러니까 대화도 안 하고 통일은 대박이다. 이게 뭐겠어요? 저쪽 체제가 무너진다는 확신 속에서 쟤네들이 무너지면 북한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거다. 대박 난다. 우리 기업들 스탠바이 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정말 사악한 사기꾼들이었죠.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았고 북한에 대한 정보의 신빙성도 믿을 수가 없고요. 오히려 그런 가짜 희망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올감했던 것이죠. 오늘 김 PD의 말씀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래도 시는 좀 읽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57년에 나온 그 시집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슴이 아프다라는 시 좀 이어볼게요. 어렵진 않습니다. 남북으로 나누어진 지도 오래되었다. 새와 나비들은 백두산으로 한라산으로 가고 오고 하지만 우리의 피 맺힌 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제고 간에 벽이 무너지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가슴을 앓고 있다. 가슴을 앓고 있다. 녹슨 철로 위에 햇살이 부실 때까지.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이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겪어야 했던 그 고통과 아픔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시적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구려인이라는 시도 있어요. 또 기차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휴전선, 분단, 기차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시를 뽑을까 고민하다가 박봉무 선생의 시를 골랐는데요. 여기 고구려인이라는 작품도 역시 그런 비전을 보여줍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내 애미와 어미는 고구려인, 만주부터 조선 북방에까지 힘과 부가 넘쳐났다. 높은 미적 감각 속에 꽃핀 압록도, 백두도, 평양도 대륙을 넘나들었다. 신라와 백제는 우리들의 한 핏줄, 광개토 대왕비 곁에서 언제나 상냥스러웠다. 병들어가는 조국 앞에서 고구려인은 울고 있었다. 기차를 타고 고향을 찾아 녹슨 철로 위를 모든 형제들과 같이 달리고만 싶었다. 고구려인의 한은 지금 끝이 없다. 비판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상상하는 것은 거칠 것 없이 어디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상상하는 걸로 이 작품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구려인이었고요. 오늘은 우리 김 PD가 워낙 훌륭하신 말씀하셔서 앙코르를 안 하셔도 박봉무 선생의 백두산이라는 시 우리 김 PD와 제가 그리고 우리 애청자들이 함께 기차를 타고 삼지연 가서 백두산에 오를 수 있는 날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삼지연역이 아니라 못가역. 네, 말씀하셨죠. 우리 못가역에서 한번 가보는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가는 그날을 떠올리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참 기분이 좋네요. 오늘 분위기 참 좋네요, 우리 둘이. 그렇습니다, 교수님. 민족이 뭐 돼가는 분위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러게요. 저는 정말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막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요즘 학교에 오면 강의도 안 되기도 하고 학생들 표정만 봐도 부럽기도 하고 괜히 예쁘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이 그래요. 저 무서운 선생님 요즘 왜 이러시나 갑자기 천사가 되셨나 그래요.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가 한눈을 팔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한눈을 팔지 않아야 함에도 그래도 가끔씩 이런 상상은 또 우리 특권이니까 이런 상상도 해보겠습니다. 백두산이라는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높고 넓은 또 슬기로운 백두산에 우리를 올라가게 하라. 무궁화도 진달래도 백 위에 물들게 하라. 서럽고 서러운 분단의 역사 우리 모두를 백두산에 올라가게 하라. 오로지 한 줄기 빛 우리의 백두산이여 사랑이 넘쳐라. 온 산천에 해가 솟는다. 우리만의 해가 솟는다. 우리가 가는
백두산 가는 길은 험난한 길. 쑥잎을 먹으며 한 마리 곰으로 태어난 우리 결애요. 네, 이렇게 마무리되는 백두산이라는 시였습니다. 예. 백두산에 우리가 기차를 타고 삼지연 지나 목가역에서 직접 오를 날을 상상하면서 오늘 시가 있는 금요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못가역을 갈 수 있는 날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 주 동안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